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5년 동안 집권할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정권을 선택하는 대통령 선거가 다음 주 수요일로 다가왔습니다. 프라보우 하타 진영과 조코위 유스칼라 진영은 엎치락뒤치락하는 여론조사 결과 속에서 마지막 노력을 경주하는 모습입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기호 2번 조코위 진영의 압승을 예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동층이 기호 1번 프라보우 진영으로 흡수되면서 일부 결과에서는 프라보우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9일 발표된 도이체뱅크의 설문조사 결과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70명의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선거 결과에 따른 투자 의사를 질문한 내용이었습니다. 응답자들은 프라보우 진영이 승리할 경우 인도네시아 관련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의견이 약 56%, 매입하겠다는 의견이 13%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조코위 진영이 승리할 경우에는 74%가 매입 의사를, 그리고 6%는 매각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즉 외국인 투자자들은 조코위 진영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도 자신 있게 정확한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주간 경제 동향을 시작하겠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7월 3일 미 달러당 11,918루피아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182루피아 하락해서 1.52%의 평가 절상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12,000루피아를 넘어섰던 환율은 인도네시아 당국의 개입과 5월 무역수지 흑자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루피아화 환율에 대하여는 다음 주 있을 대통령 선거 결과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선거와 루피아화 환율에 대한 예측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BOA 메릴린치의 클라우디오 피론 아시아 대표는 지난 6월 2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코위가 승리할 경우 환율은 하반기 미 달러당 11,800루피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프라보우가 당선될 경우 루피아화는 그보다 좀 더 약세를 보이며 더 높은 환율을 형성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프라보우 후보가 당선될 경우 단기적인 자본 유출 현상을 보이면서 환율은 미 달러당 12,300루피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가 27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하반기 환율에 대하여 11,900루피아를 보일 것이라는 중간값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반기 사업계획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여러 변수들을 살펴보셔야 될 듯합니다. 원화는 7월 3일 미 달러당 1,008.5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7.5원 하락한 모습입니다. 1,010원대가 무너진 원화는 2008년 4월 미 달러당 4자리 숫자의 환율이 형성된 이후 6년 2개월 만에 3자리 환율로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런 원화 가치 상승의 국내 요인으로는 여타 실흥국 대비 견실한 펀더멘탈, 대규모 무역 및 경상수지 흑자, 3,600억 달러를 혹 초과하는 외환 보유액과 외국인의 주식 매수세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외 요인으로는 미국은 물론 유럽, 일본까지 당분간 돈 풀기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거론되어 온 이라크발 원유 공급 불안 등도 점점 잠잠해지고 있다는 점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상수지 규모는 올해 5월까지 315억 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248억 불보다 70억 불 가까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799억 불로 GDP 대비 6.6%였지만 올해는 800억 불로 GDP 대비 7%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이런 대규모 흑자 달성이 즐겁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주요 원인이 수출 증가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내수 부진에 따라 수입이 크게 감소한 때문입니다. 즉 불황형 흑자라는 것입니다. 100루피당 원화는 7월 3일
8.54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큰 변화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7월 3일 8.28%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03%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 6월 27일 8.37%에 이르기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뒤에 5월 무역수지 흑자,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하락 및 유로화 표시 국채 발행 성공 등의 소식이 이어지면서 소폭 안정화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0억 유로 규모의 7년물 국채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로화 표시 채권으로는 최초 발행인데요. 발행금리는 2.976%였다고 합니다. 이번 10억 유로 발행에 참여한 입찰 규모는 67억 유로에 이르러서 성황을 보였다고 합니다. 비슷한 만기의 미 달러화 표시 채권의 유통금리가 4.032%인 점을 감안하면 일단은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주가지수는 7월 3일 4,889포인트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16포인트 상승한 모습입니다. 거래량은 지난 5월의 무역수지 결과가 발표된 7월 1일 9조 6천억 루피아를 넘어섰고 이어서 주중 하루 평균 5조 5천억 루피아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화요일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5월 무역수지 및 6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했습니다. 5월 무역수지는 7천만 불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4월에 19억 7천만 불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후 소폭이나마 흑자로 돌아서는 다행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클레이즈의 빌 디비니 이코노미스트는 예상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경상수지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흑자가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결과라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은 8.1% 하락한 148억 3천만 불, 수입은 11.4%가 줄어든 147억 6천만 불을 기록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부문별로 살펴보면 수출 부문에서는 팜오일의 수출이 늘어났다는 점과 수입 부문에서의 기계류의 수입 감소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6월 6.7%를 보이면서 전월의 7.3% 대비 0.6% 낮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5.9%를 보였던 2013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즉 작년 7월부터 영향을 끼쳤던 석유 보조금 축소 정책의 영향이 1년이 지나면서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희석화되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DBS의 군디 카하야디 이코노미스트는 무역수지 관리와 이를 통한 경상수지 관리는 여전히 최우선 고려사항입니다. 중앙은행은 상당 기간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기준금리는 현행 7.5%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5월의 무역수지 흑자폭은 소폭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유, 가스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본 무역수지는 14억 불이라는 큰 폭의 흑자였다고 합니다. 즉 석유, 가스 부분에서의 적자가 13억 3천만 불에 이른다는 것인데요. 원유를 수출하고 정제유를 수입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정제유의 수입이 그만큼 더 컸다는 이야기가 돼서 보는 이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1년 발효된 통화법을 적극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통화법의 목적은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자금 거래에서 루피아화가 사용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루피아화의 부양 효과를 기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카이룰 딴중 경제조정장관은 위반 시에는 벌금이 부과되도록 즉각 고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하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화법의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 예산의 집행, 보조금, 국제무역, 국제 간 자금 이전 및 외국 통화 표시 저축 등을 제외한 자국 내 모든 거래에는 루피아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두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몇몇 산업 부문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항만 산업이 그런데요. 국제 운송을 비롯한 물류 부문의 경우 그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외화 표시 가격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지는 물류의 각 부문들은 해당 작업일 또는 작업별 결제일에 따라 새로운 환율을 적용해 운임을 책정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통화의 부양을 위한 정책 목표는 공감이 되지만 산업계의 혼란 가중으로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 듯합니다. 6월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발표된 다나렉사 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6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94.8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해당 신뢰지수는 중립을 나타내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그보다 낮으면 부정적으로 예상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즉, 이번 결과는 향후 하반기 경제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일자리 축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비료 부족도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주로 향후 내구재 구매 예측을 위해 많이 참조되고 있습니다. 즉, 향후 차량, 주택 등과 같은 품목의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일반적이라면 내구재 구매를 꼭 하셔야 하는 분들께서는 구매 시기를 조금 늦춤으로써 가격 흥정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월드뱅크, 즉 세계은행은 최근 인도네시아에 5억 불의 자금을 공여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인도네시아의 금융 시스템 안정화, 금융 부문 다양화,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금융 접근성 개선 등의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은행의 로드리고 차베스 인도네시아 담당 국장은 세계 각국의 많은 경험을 통해 볼 때 금융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다양화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빈곤 퇴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축증대는 투자증대를 낳고 건강보험 또는 자해보험 등의 도입은 가정 또는 지역 공동체가 겪게 되는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재무적인 안정성 증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이번 자금 공여를 통해 기대하는 결과는 우선 은행 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현재 119개의 상업은행과 1635개의 지역은행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들 은행의 총 자산 규모는 4,900조 루피아인데요. 만디리, BRI, BCA 등의 상위 10대 은행의 60%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특히 소형 은행들에게 인수 합병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600개가 넘는 지역 은행들의 자산 규모는 77조 루피아에도 미치지 못해 비중으로는 2%가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세계은행은 보험회사, 자산관리회사, 연기금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발전이 더딘 인도네시아 상황에서 마이크로 보험, 특히 급증하는 중산층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계은행의 자금 공여가 인도네시아의 금융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작년 하반기 인도네시아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부패 척결위원회, 즉 카페카의 수사관들이 당시 헌법재판소장이었던 아낄 목다르를 전격 체포한 사건이었습니다. 선거사범에 대한 최종심이 이루어지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임에도 반뜬 주지사 등이 연루된 선거 공판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및 자금 세탁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열린 자카르타 반부패 법정은 그가 헌법재판소에 근무했던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중에 이루어진 532만 불 규모의 뇌물수수와 자금 세탁 등에 대해 종신형 선고를 했습니다. 당초 예상을 넘어서는 무거운 선고라는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차기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더욱 투명한 인도네시아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